지금 여기 연기가 나고 있는 주택 보이나요? 일본에서 3대 콜드 케이스라고 그 세타가야 일가 사건이랑 하치오지 슈퍼 난페이 사건, 그리고 오늘 다룰 시바마타 여대생 방화 살인 사건, 3대 콜드 케이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유명한 미제 사건인데 이제 과학 수사로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건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요. 1996년 9월 9일 오후 4시 40분 도쿄 시바마타역 부근 주택가에 있는 한 협소주택에서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신고로 6시쯤에 불이 진화가 되거든요. 협소주택의 내부는 전소하게 됩니다. 이곳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바야시 준꼬로 21살입니다. 준꼬는 바로 사건이 일어난 이틀 뒤에 해외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범인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일본 경찰청에서 3D 프린트 모형이랑 3D 그래픽 이미지를 공개를 했었어요.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형태였어요. 그 일본 시바마타역 근처이고요. 네, 시바마타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시바마타역 부근에 사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도쿄역에서 약간 동쪽에 있네요. 여기 시바마타역 부근에 그 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 자 가서 보면은 이 집이에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집 있죠? 그 예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전에 그 집은 철거가 이미 돼 있었고요. 새로 신축된 집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집으로 들어가는 곳에 그 해당 살인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써 있어요.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거 관련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제보를 해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곳이고요. 지금 이게 새로 이렇게 지어진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해당 사건에 관련 내용이 이렇게 붙어있죠. 이 집 같은 경우는 예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있던 집이 이 집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면은 진짜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집이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이 집이. 그래서 이 집을 보고 좀 상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철거됐을 때 모습, 피해자 아버님께서 불이 났던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철거해가지고 이런 모습. 대지가 진짜 작죠. 이렇게 작은 곳에서 집을 많이 짓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올리는 곳이 다 협소주택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시바마타에 살고 있는 코바야시 가족은 4인 가족으로 피해자가 둘째 딸이었어요. 코바야시 준꼬. 코바야시 준꼬는 당시 조치대학 외국어 학부 영어학과 4학년생이었습니다. 성적은 아주 우수했다고 하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해요. 친구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시애틀 대학에 유학을 가기로 한 날로부터 이틀 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96년 9월 9일 3시 50분 그 준꼬 씨 집의 1층 모습입니다. 준꼬 씨의 어머니는 일을 가기 위해서 준꼬에게 다녀온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집을 나섭니다. 준꼬 씨가 엄마한테 비가 내리는데 자전거로 가? 물었다고 해요. 어머님은 딸이 있는 걸 확인하고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2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돼. 딸이 화장실 가려고 내려오다가 이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아버님은 이날 지방으로 출장 중이었고 언니는 병원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엄마까지 출근을 한 거니까 이제 이 집에는 준꼬 씨 혼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대화한 시간이 3시 50분, 오후 4시 30분 이웃에 사는 주민이 코바야시 집에 불이 난다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서 오후 6시쯤에 불이 진화가 돼요. 하지만 집 내부는 모두 전소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건데요. 이제 소방관이 2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준꼬 씨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준꼬 씨가 발견된 곳이 2층 부모님 방이에요. 부모님 방은 가장 도로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모님 방 여기. 발견 당시의 모습은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고요. 목에는 칼로 찔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양손에는 저항흔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입과 손에는 테이프로 결박이 돼 있었고 다리는 팬티 스타킹으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팬티 스타킹으로 묶여 있는 방법이 이렇게 대나무를 엮는 방식으로 다리가 팬티 스타킹으로 묶였다고 해요. 카라게 매듭이라고 하던데 대나무 울타리 같은 곳에서 사용되는 그런 매듭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묶여있는 사실이 2006년에 공개돼요. 사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렇게 상반신이 이불로 덮여있는 상태였어요.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얼굴과 목에 있는 상처를
포스터를 보고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검을 하게 되는데 사용된 칼은 좀 과도 같은 모습이죠. 이제 식칼이나 과도 같은 칼로 특정을 했고, 폐에는 연기가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경시청에서 공개한 테이프예요. 입과 팔에 결박한 테이프는 그 준코 씨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짐을 미국으로 먼저 보내거든요. 미국으로 보내진 짐을 확인을 해보는데 이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준코 씨에게 붙어있던 테이프에서 세 종류의 개털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준코 씨는 개를 전혀 키우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3시 50분에 엄마가 출근했잖아요. 불을 발견한 게 4시 39분입니다. 약 50분 사이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4시 15분에는 이 집에서 불이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발화 지점이 1층 옷장이었어요. 그리고 현관 근처에 있는 이곳에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에서도 불이 시작된 걸로 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불을 붙인 게 성냥으로 붙이게 되는데, 성냥이 발견된 게 요곳 1층 현관에서 성냥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성냥에 혈흔이 묻어 있었어요. 그 혈흔을 조사해보니 가족과 전혀 다른 DNA가 나오게 됩니다. 경시청이 가지고 있는 58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랑 대조를 하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혈액형은 A형이었다고 해요. 이 준코씨 집안에는 A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준코씨가 발견된 2층 부모님 방에서 이쪽을 보면은 일본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텐데, 집에서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집에다가 모시고 공양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불단이라고 하네요. 불단. 옆에 딱 봤는데 이 불단이 딱 있는 거야. 원래는 그 성냥이 이 불단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었던 성냥이었던 거죠. 이불 혈흔을 조사를 했는데 성냥에 있는 DNA랑 일치하는 그 혈흔이 발견돼요. 복도 쪽을 보면은 파란색 슬리퍼가 있는데, 이게 준코 씨 아버지가 1층에서만 사용하는 슬리퍼라고 해요. 왜 2층에 이 슬리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슬리퍼를 신고 2층에 같이 올라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준코 어머님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을 했잖아요. 근데 불을 끄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서랍이 많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1층에 있는 서랍에 아버님이 만엔을 넣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만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층에 그 준코 씨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목격 정보가 바로 사건이 발생하기 45분 전에, 그러니까 3시 45분이죠. 준코 씨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2층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있죠. 2층을 계속 이렇게 쳐다본 거야, 비 오는 날. 경시청이 이렇게 집 앞에다가 이런 몽타주 형태를 만들어요.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신장은 160cm 전후였다고 해요. 그 모습이 직장인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3시 30분 정도에 비슷한 복장을 한 남자가 근처에서 우산을 쓰고 어슬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3시 30분에 이곳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가 3시 55분에 우산을 접고 요거 2층을 계속 바라본 거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우산을 쓰고 3시 30분에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집 앞으로 가서, 이 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2층을 계속 쳐다본 거야.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되게 눈에 띄는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었던 거잖아요. 노란 색깔 레인코트를 입고. 근데도 범인이 안 잡혔다는 게, 네, 그 외에도 4시 30분쯤에 손에 하얀색 장갑을 낀 남성이 그 시바바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9월이었기 때문에 추운 날이 아니었음에도 이 장갑을 낀 것과 이게 비를 맞고 다니는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때 목격 정보가 4시 30분이니까 그 화재 신고가 39분이거든요. 얘가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9분 뒤에 불이 난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군가를 부르거나 라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20대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많은 목격 정보가 있는데 실마리는 찾는데 실패했다고 하네요. 준코 씨가 유학 가기 전에 친구들과 자주 만났다고 해요. 이제 유학을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송별회도 해주고 그랬는데, 사건 10일 전에 송별회를 하고 귀가하는 도중에 어떤 남자가 따라와서 시바마타역까지 다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을 가던 중에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역에 있는 공중전화기로 엄마를 불러요. 그렇게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귀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스토킹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준코가 치과를 다녀온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충치로 나를 알아볼 수 있겠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바마타역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가 해당 사고 원청물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역 하나 보이죠? 전철역. 여기가 시바마타역이에요. 걸어오다가 누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다시 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되게 유력한 목격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 손에 장갑 끼고 막 시바마타역 쪽으로 뛰어간 곳이 아마 이쪽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스토커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집 주변에 그 집단 스토커라는 그 불특정 다수의 인물들이 사람 뒤를 쫓아다니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준꼬가 대학 시절 여름방학 때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리키는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준꼬 씨가 조치대학 영어학과잖아요. 일본이 사이비 종교가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를 하나 만든대요. 종교에 들어오는 권유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동아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 종교단체에 스토킹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관계 그리고 알바, 유학센터 이런 곳에 관련 인물들을 모두 조사를 했는데 그 원한을 살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스토커라는 말을 이 사건에서 최초로 사용했다고 해요. 가장 의심되는 용의자가 이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런 미제 사건들이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사건들이 꽤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의심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타츠미. 53세 2009년에 치바에서 비슷한 연령의 대학생을 돈을 뺏고 칼로 살해한 뒤에 팬티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고요. 방화한 뒤에 도주한. 그래서 범행 수법이 너무 비슷하니까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몽타주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원래는 사형이 선고됐다가 무기징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잠깐 시간대별로 정리를 하면은 1996년 9월 9일 당일 아버지는 지방을 출장 가 있었고요. 언니는 병원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3시 50분 준꼬 어머니가 출근을 하고 준꼬 혼자 집에 남게 됩니다. 4시 15분에 행인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때까지 불은 나지 않았어요. 4시 35분에 발화가 됐다고 소방청에서 특정을 했고 4시 39분 이웃에서 불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죠. 6시에 불을 전부 끕니다. 그때 이제 준꼬 씨가 발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전과가 강도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 엄마가 나가는 걸 보고 2층에서 준꼬 씨랑 마주치는 거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돈 있는 거 챙겨가지고 나간 게 아닐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준꼬 씨를 흠모하던 어떤 남성이 이제 준꼬 씨가 유학을 가게 돼버렸으니까 잡으려고 집을 찾아갔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스토커 관련해서 그 종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던 건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준꼬가 이제 엄마 보낸 다음에 문을 잠그고 들어갔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현관으로 들어와가지고 2층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들어와가지고 여기 거실을 지나가지고 주방을 또 지나 다다미 방도 지나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 복도 끝으로 가서 여기서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기 앞에 또 문 앞에 여기 슬리퍼가 놓여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1층에서만 사용한다는 슬리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너 왜 거기서 비 맞고 있어? 들어와. 거기 있는 슬리퍼 신어도 돼. 그래서 일로 올라온 게 아니까 같이 불당을 보고 거기에 성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냥을 들고 이쪽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겠지. 현관으로 나가려면은 여기 다다미 방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다다미 방을 지나가면서 여기 옷장에다가 하나 던지고 현관을 나가기 위해서는 또 여기 거실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성냥을 킨 다음에 그냥 뒤로 그냥 안 보고 던졌던 게 아닐까. 보고 던졌으면 소파 같은 데다가 던졌을 것 같은데 성냥 하나에 집이 타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목조주택이니까 옷장 옷이 많았다면은 타기 쉽지 않았을까. 성냥을 하나 챙겨가지고 다시 일로 가. 근데 아까 뒤지면서 봤던 여기 옷장 여기 옷이 있었지 해서 여기다 넣고 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뒤로 하나 던지고 해서 일로 나간 거죠. 그 시바바타 역 쪽으로. 현관문이 잠겨 있었잖아. 일로 뒤로 나갔나 보다. 여기가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뒷모습이에요. 그 집 뒤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 여기 문도 있잖아요. 여기 창문 있고 여기 2층에도 여기 창문이 있잖아요. 이쪽이 아까 1층 창문 쪽인 것 같고 여기 2층 창문 쪽인 것 같은데 뒷문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범인이 여기 2층에서 서 있다가 2층을 봐. 띠디디디 2층을 봐. 들어가서 챙기고 파밍하고 일로 가서 여기 옷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 뒷문 열어봤겠지. 1층에는 여기 뒷문 있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2층 와가지고 언니 방 들어가서 여기 밑에 봤겠네. 이쪽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들어가서 일로 가가지고 중고창에 입가놔야 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상금이 800만엔이에요. 800만엔. 시청자분들 중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 감이 잡히는 게 있다면 제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쿄 세타가야에 있는 이제 한 가정집에 부모와 아들, 딸 이렇게 해서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범인이 안 잡혀요. 2000년 마지막 날에 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번 달이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딱 20년 전인 2000년 12월 30일에서 31일 이때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고 TV에서 하는 연말 행사 같은 거 이제 보면서 간식 같은 거 먹고 뭐 이런 날인데 이날 사건이 벌어지죠.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범인이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추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이들 찾아서 추리하시고 그러시죠. 그럼 사고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집이거든요. 이 파랗게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 이 집이 이제 그 사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옆에 강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아이들이 노는 공원, 오른쪽에도 이제 공원이 또 있고 보면 대충 느끼실 텐데 이 주변에 집이 없잖아요. 그쵸? 멀리서 봐도
이 사고 현장만 주변에 집이 없어요. 빼곡히 다 주택가인데 불길한 사고가 나서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간 게 아니고 어린이 공원을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1999년도에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이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사건이 200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2000년도 12월에 1999년도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대요. 사건 1년 전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2000년 12월 31일 날 오전 10시 55분에 미야자와 씨의 아내인 야스코 씨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았다고 해요. 10분 정도 되는 이곳 근처에서 살고 계셨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이 집을 찾아갔는데 가족들의 끔찍한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가족은 4명으로 미야자 미키오 회사원이고요. 아내 야스코 당시 41살로 자택에서 학원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장녀 니이나 당시 8살로 초등학생이었고 아들 레이 집안의 막내로 당시 6살이었습니다. 추정 시간이 전날 30일 오후 11시 30분 전후라고 합니다. 범인이 어떻게 침입했나 이제 특정을 한 곳이 있는데 지금 이 바로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이 공원 뒤쪽에서 지금 여기가 공원이거든요. 네, 사고 건축물이에요. 이게 이 앞에 보이는 집이 2개 붙어 있어요. 이 담을 밟고 여기 2층 창문으로 여기 하얗게 보이는 곳 있죠. 이쪽이 화장실이었대요. 족적이 발견되거든요. 요 밑에서 이곳 2층 창문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올라가기는 어렵진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화장실 문 같은 곳 잘 안 잠궈 놓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침입을 한 거죠. 침입하고 나서 아내가 소장한 것으로 보여진 20만엔이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1층에 있는 6만엔은 또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귀금속 같은 돈이 될 만한 물건들도 그대로라고 하죠. 이 2층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발견됐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화장실 여기 위에 이쪽에서 이제 침입을 한 거죠. 야스코 씨랑 딸이 앞에서 발견됐는데 남편분은 계단 밑에서 발견됐고 이 안쪽에 그 아들이 발견됐습니다. 감식 결과 아들은 목이 졸린 질식사였고 아내와 딸이랑 남편분은 흉기로 무참하게 찔려서 옷이랑 이불, 책상 서랍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범행 순서를 많이 추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의 막내 그 아들이 질식사 나머지가 다 흉기로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아들 방을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목을 조른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서 여기 계단 쪽에서 남편이랑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계단 여기 밑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남편분이 발견이 되고 이 집에 다락이 있어요. 다락. 근데 이 다락에서 아내와 딸이 여기서 잤다고 하거든요. 그 바로 밑에서 여기 아내와 딸이 발견됐잖아요. 여기에 사다리를 꺼낼 수가 있다고 해요. 이곳에서 흉기에 찔리게 되죠. 딸이 그 죽어있는 모습이 일본에서 사제할 때 그 도계자라고 하거든요. 그 도계자 하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죠. 이 범인이 정말 많은 증거를 두고 사라졌거든요. 이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모자, 그다음 머플러, 유니클로 자켓, 긴팔 티셔츠, 그 외에 뭐 가방, 장갑, 흉기를 감싼 손수건 이런 것들을 다 현장에 두고 갔어요. 특히 족적이 많이 남았는데 이 족적을 감식을 했는데 그 신발이 한국산 운동화였죠. 이런 많은 증거를 보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집안에 들어갔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감식 결과 또 다른 증거가 나왔는데 긴팔 티셔츠랑 힙색 여기서 3가지의 형광 염료가 묻어왔다고 하거든요. 이 힙색 안에서 그 모서리 끝에 모래가 소량 있었는데 이 모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랑 라스베가스 사이에 있는 모하비 사막의 모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했고 또 그 외에 한국의 어떤 한 지역에 모래일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되는 범인의 혈흔과 모발이 현장에 있었는데 혈액형은 A형이었어요.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증거를 남겨놓고 갔으니까 당시 경찰은 이제 범인을 금방 특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 못 찾고 나서는 증거품들이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에 이르게 되죠. 이 범인이 정말 또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냉장고를 열어서 페트병에 들어있는 차랑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었대요. 컴퓨터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쓰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이 아닌 손으로 뽑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모습이 괴기하지 않나요?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면서 손으로 막 아이스크림을 끔찍해. 이 범인이 똥까지 싸요. 대변을 봅니다. 심지어 물도 내리지 않았다고요. 인터넷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이 오전 10시 5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십 분 뒤에 야스코 씨의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렇다는 것은 12월 30일 11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31일 오전 10시까지 11시간을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낸 거죠. 이후에 이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 용의자로 보이는 듯한 5건의 목격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도쿄에서 2000년도에 10개 정도만 팔렸대요. 12월 28일 사건이 일어난 이틀 전이죠. 검정 자켓을 입은 남자가 기치조지의 한 매장에서 이 칼 한 자루를 샀다는 매장 직원의 목격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11시 반에 사건 현장 근처를 지나던 차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운전자가 공개된 증거품과 비슷한 착장의 남자를 목격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나이가 25살에서 35살, 그리고 키가 175에서 185, 마른 체형의 검정 머리에 장발머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세 번째 목격은 12월 29일 오후 3시 공개된 증거품과 비슷한 착장의 남자가 힙색을 하고 그 공개된 한국산 신발을 신은 남자를 어떤 주부가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건 다음 날이죠. 31일 오후 5시 26분경 니코역에서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가 있는 남자가 열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역 내에서 사무실에서 치료까지 받았다고 해요. 다섯 번째 목격담. 이 목격담 조금 섬뜩하던데 2000년 8월 15일 여름에 아오키라는 남자가 사이타마에 있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서 미야자와 씨의 가족에 대한 조사 의뢰를 했다고 해요. 흥신소가 뭐냐면은 이제 심부름 센터 같은 건데 사람을 찾아주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이제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서 피해 가족에 대해서 조사 의뢰를 했는데 이제 성금을 내지 않아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 후에 10월 26일 날 다시 아오키라는 이름을 댄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요금을 냈다고 해요.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미야자와 씨의 호적 등본 이런 것들을 이제 의뢰를 하고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흥신소를 찾아온 아오키라는 이름을 댄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온 걸까요? 섬뜩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2001년 4월 9일날 100일 정도가 되었을 때 기묘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사고가 난 집 바로 옆에 강이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이쪽 도로에서 한 불상이 발견돼요. 불상 딱 이쯤에서 불상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불상이 향한 곳이 이 집이었어요. 사고가 났던 그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불상의 높이가 59cm, 작은 크기의 불상은 아니었어요. 또 무게가 20kg나 됐다고 해요. 이만한 것 같은데요. 60cm니까 진짜 크죠. 그리고 머리에는 한자로 6이 써 있었어요. 여섯 6. 또 이 불상이 한국산이라고 또 특정을 했대요. 중국산 아니면 한국산 같은데 한국산으로 특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불상을 한국어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경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일본 경시청 그 해당 사건 홈페이지인데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경시청 자체에서 돼 있고 지금 현상금이 2천만 엔이에요. 그러니까 2억 원. 한국에서 이거 보시고 결정적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2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불상 한국어판 PDF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매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4월 9일날 강가에서 발견된 도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머리랑 바닥에 이렇게 U자가 써 있어요. 와 진짜 섬뜩하지 않아요? 이거 한국에서 판매 정보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어디 집 근처에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한국어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채취된 지문을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근데 한국 쪽에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과학수사가 발달되면서 범인이 남긴 흔적들을 재조사를 다시 했는데 새로 생긴 정보들이 있어요. 사건 당일날 한국산 신발을 벗고 다닌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게 슬리퍼에서 범인의 DNA가 나와요. 이런 정보로 추리를 해보면은 사건 당일 이전에 이곳에 방문을 해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던 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힙색이랑 티셔츠에 묻어나온 형광 염료 있잖아요. 미야자와씨 차고의 서랍에서 그 염료가 검출이 되거든요. 근데 사건 당일에 차고에 들어간 흔적이 없어요. 차고에서 나온 족적도 없었고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사건 이전에 이 차고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으로 이 형광 염료가 묻었을 걸로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범인이 미야자 씨와 아는 사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특히 아내가 흉기로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내와 어떤 연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発見した時はこういったこのような形状で現場の方に残されていました。 타이밍이
타임테이블을 간략하게 보면은 1999년도에 공원 확장 공사를 위해서 그 구역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미야자와 씨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8월에 아오키라고 자칭하는 인물이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서 이 가족에 대한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10월경에 직접 그 흥신소에 찾아가서 이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이란 호적을 입수하려고 하죠. 12월 30일 오후 11시경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음날로 넘어간 새벽 1시 18분에 PC를 켜고 빈 폴더를 만듭니다. 아침 10시 미야자와 씨의 근무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야스코 씨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집으로 향하고 10분 뒤에 이제 사건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가 오고 범인은 이 집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건을 벌인 다음에 보통 얼굴을 가리는 경우면 지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 사건 1년 전에 있는 공원 확장 공사를 위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집안에 침입해서 이들을 해하고 그런 돈들을 찾은 게 아닐까? 일본은 돈을 집에 두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집안 내부를 보면은 막 필요 없는 서류들을 다 욕실에 다 넣어버리고 서류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봤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매각 절차에 그런 서류들을 찾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네티즌 수사대들은 아내가 학원을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있고 학원에 관련된 뭔가를 찾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괴기한 사건이죠. 범인이 한국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나 여기에 나온 물건들을 보시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아까 그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주변에 판매처라든지 이런 걸 아신다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형상금 2억을 받을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안엽서입니다. 자, 오늘 사고곤충물은 일본에서 미제 사건 하면은 대명사로 떠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슈퍼 남페이 미제 사건입니다. 요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아마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룬 내용일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일본 3D 프린트 모형을 만든 게 있어요. 경시청에서 공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1995년 7월 30일 오후 9시 17분 도쿄 하치오지의 한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여고생 2명과 중년 여성이 권총으로 차례차례 살해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나가키 노리코 47세고요. 마에다 히로미 16세, 그 다음에 야부키 메구미 17세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처럼 총기 소지가 금지인 나라에서 이렇게 10대 2명을 포함해서 3명을 살해했다는 점과 범인이 현재까지 못 잡히고 있는 점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는 일본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장소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철거가 되었어요. 지도를 통해서 해당 위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위치가 이곳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하치오지, 도쿄에서 좀 외곽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철거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딱 이곳. 자, 1995년 7월 도쿄 하치오지 남페이 슈퍼마켓, 이곳은 동네에서 나름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이었어요. 한국에서 마트인데 일본은 또 이런 곳을 주로 또 슈퍼마켓이라고 하니까 일하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히로미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메구미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 사진이 히로미 고등학교 입학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메구미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때부터 매일 같이 등교를 했다고 해요. 남페이 슈퍼마켓에서 알바를 하면서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제 알바한 돈으로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7월달이 되면서 남페이에 새로운 직원이 뽑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나가키 노리코 47세 독신입니다. 슈퍼 남페이의 영업시간은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였어요. 남페이는 당시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트였습니다. 영업시간이 아침 10시부터잖아요. 아침 10시가 되면은 남페이 그룹의 전무가 2층 사무실에 들어와서 금고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금고가 어딨냐면은 요거 네모난 거, 요게 금고입니다. 여기가 2층 사무실 모형이에요. 금고는 열쇠를 돌리고 다이얼로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거든요. 이 비밀번호를 아는 직원이 책임자인 전무랑 야간 금고 파트를 맡은 직원들 뿐이었다고 해요. 하루 매출이 400만엔에서 500만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전무는 최근 파트타임 직원으로 들어온 노리코에게 야간 금고 파트를 맡기게 됩니다. 야간 금고 파트는 마트 다니다 보면은 그 직원분들 교대할 때 그 보셨어요? 돈이 든 케이스 같은 거 서로 꺼내가지고 아무튼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야간 금고 파트는 이제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돈이 든 케이스를 이 노리코한테 가지고 오면은 노리코가 이 금고에다가 넣는 거죠. 전무가 이 노리코에게 그 파트를 맡긴 거예요. 금고를 여는 방법이랑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1995년 7월 30일 사건 당일, 이날은 근처 공원에서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남페이 마트도 손님이 바글바글 했어요. 축제가 있었던 장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에서 그 마트가 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 주차장,
그 사건 당일에 축제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 공원 하나 있죠.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정말 넘어지면은 갈 수 있는. 지금 여기가 마트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정문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정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냥 몇 발자국 가면은 그 축제하는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 축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이날 열렸던 축제가 봉오도리 축제를 하고 있었고요. 태고의 단에서 나오는 그 북 있죠. 그 북을 막 쳐요. 가운데서 둥둥둥둥 막 치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빙빙 도는 뭐 그런 축제예요. 아무튼 봉오도리 마쓰리, 봉오도리 다이카이. 아무튼 그런 축제가 이 사건 당일에 열렸습니다. 자, 사건 당일 4시 40분 메구미가 자전거로 남페이에 출근을 합니다.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차로 출근한 노리코, 이제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와가지고 이 남페이 주차장에 내렸다고 합니다. 노리코도 메구미와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게 됩니다. 노리코는 이날 차를 태워준 지인이랑 퇴근 후에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한 약속이 있었어요. 7월 30일은 일요일이었다고 해요. 책임자가 항상 아침마다 그 금고를 확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자인 전무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메구미의 소꿉친구인 그 히로미 있잖아요. 히로미도 이날은 쉬는 날이었어요. 사건 당일 5시 고객 중 한 명이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연령은 50대 남성이었다고 해요. 사건 당일 6시 반 점 내에 일하고 있던 남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게 됩니다. 노리코랑 메구미 이렇게 직원이 단 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둘은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6시 30분 축제가 6시 30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상당히 조용한 주택가여가지고 이 축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6시 50분 쉬는 날이었던 히로미가 남페이 슈퍼로 찾아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게 되는데 이날 메구미와 함께 일이 끝나면 축제를 함께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히로미는 슈퍼에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사건 다음날 찍힌 사진이거든요. 이쪽을 보시면은 자전거 2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히로미 자전거랑 메구미 자전거예요. 알바생 2명의 자전거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8시 이제 손님이 줄자 노리코 씨는 자기가 먼저 계산대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돈이 든 케이스를 가지고 그 2층 사무실로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곳이 정문입니다. 정문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주차장이 나와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가서 이 계단을 통해서 2층 사무실로 가는 겁니다. 그 돈이 든 케이스를 든 채로 말이죠. 지도로 보면은 아까 그 3D 그래픽으로 본 곳이 정문이 여기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정문이 여기고 노리코가 돈을 들고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녁 8시입니다. 일로 가서 이쪽으로 꺾어요. 꺾은 다음에 여기 주차장 있죠. 그러니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사무실 건물이. 그래서 쭉 들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뭐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건 당일 8시 2층 사무실 문 같은 경우는 그 전무가 항상 이 사무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항상. 근데 이날은 전무가 출근하지 않는 날임에도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8시 45분 피해자들의 마지막 목격담이 이때 있었어요. 이 노리코는 정유 코너에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목격하신 분이 히로미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었대요. 여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메구미를 기다려요. 함께 축제를 가기로 했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목격담이 돼요. 사건 당일 9시 이제 폐점 시간이 되자 메구미는 계산대를 마감하고 그때 정산한 영수증의 모습인데 이제 시간을 보시면 8시 59분이라고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 9시 메구미도 이제 2층 사무실에 돈이 든 케이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히로미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 케이스를 노리코에게 전달을 해주고 메구미는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요. 이날 금고에는 하루 매출인 526만엔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상당히 돈을 잘 버는 곳이었어. 9시 3분 봉오도리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태고 연주가 시작됩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9시 15분 사건 2분 전 노리코는 저녁에 함께 식사하기로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차로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남성의 집에서는 그 마트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대요. 그래서 차로 수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지인은 전화를 받고 바로 마트 쪽으로 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9시 17분 사무실에 5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웃집에서는 설마 이 소리가 총소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축제 소리에 섞여서 나온 불꽃놀이라든지 음악 소리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범인은 이 시간대와 이날을 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대목이죠. 9시 20분 그 노리코의 지인이 차로 이제 주차장에 진입합니다. 2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내려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다고 해요. 그렇게 20분을 시동을 켜고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았어요, 노리코가. 그래서 이 남성은 이날 저녁을 먹기로 한 식당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식당에 와서 주인에게 혹시 노리코 왔어? 이렇게 물었는데 주인은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 식당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이 지인이 부인에게 함께 남페이를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하는데 여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데려갔다고 해요. 10시 식당 주인을 데리고 주차장에 들어선 노리코 씨의 지인, 그 식당 주인을 먼저 2층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라 색깔이 식당 주인이에요. 식당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카운터 있죠, 이 카운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는지 다시 문 밖으로 나가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에 있던 그 남성이 그 소리를 듣고 이 2층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그때 본 현장이 이 모습이에요. 초록 색깔로 있는 친구가 메구미고요, 핑크 색깔이 히로미, 민트 색깔로 있는 게 노리코입니다. 지금 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테이프예요. 흐물흐물하게 있는 게 찢겨져 있는 모습을 제가 그린 거고요. 동그랗게 있는 게 이 범테이프의 본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있었고, 고등학생 2명이 누워있는 걸 보면은 손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어요, 테이프로. 입이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리코 같은 경우는 금고 옆에 벽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노리코는 손이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입에도 테이프는 없었어요. 노리코는 머리에 총이 2방, 그리고 히로미와 메구미는 머리에 총이 1방씩. 그러니까 총성이 5발 울렸잖아요. 마지막 한 방은 금고에다가 쏩니다. 이 끔찍한 모습을 보고 그 노리코 씨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노리코 씨가 그 지인에게 전화를 건 시각이 9시 15분이거든요. 이거는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해가지고 정확히 나온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총이 발사된 시간이 9시 17분에서 18분이거든요. 근데 이 총소리를 주변에서 들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경찰의 목격담을 이야기한 시간이 9시 17분에서 18분. 그러면 단 2분에서 3분 만에 이렇게 죽인 거예요. 테이프를 뜯어서 양손을 같이 묶고 입에도 붙이고 총을 정확하게 머리에 4발을 쏴 제낀 거죠. 이게 미스테리예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분 30초라고 하더라고요. 2분 30초 안에 어떻게 이런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을까? 이 사건의 이제 가장 큰 미스테리가 9시 15분에서 이 총성이 들리는 시간까지, 그때가 이제 가장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리코 씨만 총을 2방을 맞았잖아요. 그 노리코 씨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네요.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사용한 총은 필리핀제 19경 회전식 권총이라고 해요. 리볼버라고 하죠, 리볼버. 그러니까 조준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총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머리에 쐈으니까 총을 다뤄본 사람인가 싶기도 하죠. 네, 가까운 거리엔 사는 사람 같다고요? 어떤 분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화상 자국이 있었다면 1m 정도 내외에서 쏜 거라고 하셨는데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의 범인의 족적이거든요. 족적을 보면은 그 신발 자국이 모델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한 명으로 특정을 했고 문에서부터 금고까지 바로 간 듯한 그런 자국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되돌아가는 것도 비슷한 궤도로 가는데 피해자들이 흘린 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들은 모두 피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그 신발의 모델이에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생산이 됐다고 하고요. 컨버스는 아닙니다. 그 일본 파르코 백화점 그런 곳에서 판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족족 사이즈가 260이었어요. 그 실제 발 사이즈는 더 작은 거 아시죠? 범인의 발 사이즈는 실제로는 245에서 2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자국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색깔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언론에 배포를 한 거예요. 강도가 목적이었으면 목적이 이렇게 나 있지 않았겠죠. 서랍도 열어보고 가방 같은 경우는 이 소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금고로 직진을 한 거예요. 총을 금고에도 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금고에 쏜 총 자국이에요. 여기 뚫리지도 않자 그냥 그대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500만엔 이상이 든 현금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경시청은 마지막으로 이 마트에서 계산한 커플을 현재까지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커플 있죠. 예.
이 커플을 찾고 있어요. 이 커플이 8시 56분에 마트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이 커플의 목격 정보가 있다면 큰 단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경시청이. 근데 현재까지 이 커플은 제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경시청 홈페이지 가면은 이 커플이 산 영수증 목록 있죠. 그것까지 있어요. 뭐 콩나물은 얼마. 이 남페이에는 CCTV가 4대가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녹화 기능이 없는 모델이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13개의 담배꽁초가 있었거든요. 경찰이 그 담배꽁초 DNA를 검출을 해요. 근데 2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14개 중에 11개가 립스틱이 묻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문의 여성을 경시청에서 현재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자들한테 묶여있던 이 테이프 있잖아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서 묶여 있었다고 해요. 아마 급하게 묶은 건지 일부러 이렇게 묶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묶여 있었고, 여기에 지문이 나왔어요. 한국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문에 12곳 이상이 일치해야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나온 지문은 8곳이 일치한 일본인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8곳이 일치하는 것도 1억 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해요. 이 지문과 일치한 남성을 찾았는데 병으로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가장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나가키 노리코 씨는 과거에 남성을 접대하는 술집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오너로서 경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접대한 남성들한테 돈을 빌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요. 노리코 씨만 머리에 2방을 맞았잖아요. 이런 과거에 뭐 원한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심되는 인물이 노리코 씨를 태워준, 그러니까 출근할 때 노리코 씨를 태워준 지인인데, 이 지인이 그 식당 주인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올라가게 했다는 거지. 자기는 이게 차 안에서 먼저 보고 있는 거야. 보통은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첫 목격자가 제일 먼저 그 용의선상에 오르곤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큰 증거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제 강력한 용의자로 용의선상에 올라왔던 사람인데, 2002년에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범인이거든요. 이 범인이 사용한 총이 이 남페이 사건 때 총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남성을 조사를 했는데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력한 용의자, 2009년도에 일중 혼성 강도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무슨 뭐 만화에 나오는 단원인 것 같은데, 일본에 사는 자산가들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일본인과 중국인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있는 인물이 두목이에요. 이 두목이 중국에서 체포가 되거든요. 사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름은 다케다인데, 한 명의 중국인이 이 남페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일본에서 여러 명의 조사원을 이 중국인이 있는 캐나다로 보내요. 조사원들이 캐나다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생중계가 되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제 조사원들이 캐나다로 가가지고 이 다케다가 말한 중국인 남성을 만나요. 일본으로 송환을 합니다. 일본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는 그 범죄만 적용시키게 됐다고 합니다. 다케다는 2010년에 사형이 집행돼요. 이 외에도 많은 용의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증거는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 사건은 25년 동안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600만 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꽃다운 나이에 고등학생 2명이 총을 머리에 맞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의심되나요? 그쵸, 식당 부인을 데리고 온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알바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쉬는 날인데 나온 거, 그게 이제 아마 돌발 변수였을 텐데, 그게 남성이었으면 아마 실행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날 남은 직원이 2명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쵸, 노리코 씨가 제일 의심스러워요. 노리코 씨가 7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면서 이제 각종 정보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야, 있잖아, 내가 일하는 데서 정산할 때 계산대에 있는 돈 케이스를 그냥 밖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무실로 들고 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너가 나 노리고 그냥 거기서 이거 케이스 가져가면 안 돼? 야, 그거 케이스 하나만 먹냐? 거기 금고에 있는 거 다 먹자, 그럴까? 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직원들이 케이스를 이 주차장으로 들고 가는 모습을 여기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사는 사람이나 여기 창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돈을 저기다 가져가는 건가? 아니면 여기 2층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산하는 거를 슈퍼마켓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게, 그 동선이 누가 알았으면은 충분히 그 범죄 계획을 짤 만한 그런 동선이었죠.
그래서 또 이게 공범 같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술집에서 일했으니까 그 술집에서 일했을 때 그 한중 뭐 어쩌고 강도단 그쪽 사람들 관계자 만나가지고 이제 알고 지내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강도단에서 접수하겠다 뭐 해가지고 한 거 싶기도 하고, 또 이제 노리코 씨가 계속 그 금고를 맡았으니까 하루 매출이 얼마였고 이런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주말이랑 축제 겹친 시기와 여성 직원 2명까지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용의자 중에 노리코 씨가 이런 정보들을 막 이야기한 지인이 있었대요. 그 지인도 조사했었는데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하고, 아무튼 용의자는 진짜 많았어요. 이게 25년 동안 미국에 빠졌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일본 미제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인 남페이 미제 사건 함께 살펴봤습니다. 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